그러면 그 사람도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중개인도 공범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을 고소해드리는 고소한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 전세 사기 계약 그 내용의 입증 방법과 관할, 고소 상대방을 좀 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고소장에 인적사항 썼고 범죄 사실, 그 기망 내용은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문제된다. 전세금 6,500만 원 반환할 수 없음에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자기 전세금이 커버 안 되는데 마치 이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잡았죠. 자, 그래서 보면 입증 자료는 당연히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서 6,500만 원 전세금을 이체했으니까 요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증제 3, 4, 5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집주인,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어느 정도 자료를 좀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표제만 제가 써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뭐냐면 임대인 관련 자료는 임대인들한테 당연히 지금 6,500만 원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임대인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화 녹음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해서 증거를 남겨주셔도 되는데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왜 이게 경매로 넘어갔냐, 혹시 이거 무리하게 갭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이 사람이 집을 지금 부동산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대출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면 좋아요. 근데 그러면 부동산 갭 투자한 물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사기에 더 근접하게 되는 거죠. 대출이자를 도저히 부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집을 몇 채나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경매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인한테는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통상 자기 부동산 중개는 그 한 부동산이랑 계속 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가면 임대인은 사실은 그냥 도장 찍을 때만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중개인이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어떤 재산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임대인이 저 말고도 이렇게 문제된 그런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냐, 그런 사정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소장에 우리가 수사기관한테 수사를 요청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여러 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되게 이거 빨리 수사해가지고 어쨌든 집주인을 좀 처벌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갔더니 임대인은 도장 찍을 때만 나오고 부동산 중개인이 이거 근저당권 있는데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망을 하게 되면 아까 1편에서는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피의자로서 공인중개사 역시 공동피의자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고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주된 설명을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특히 그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이 시세에 대해서 얘기한 금액이 있는데 그게 다른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이나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주변 시세를 비교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중개인도 공범으로 이렇게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고소를 준비할 때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집주인의 거래 내역 잔액 같은 거, 내가 6,500만 원 받은 게 어디로 흘러갔고 이런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수사를 해야 이게 밝혀지는 범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이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려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은 검사에게 모든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6,5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고 부동산 시세를 거짓말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자료 검사가 입증할 수 있도록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계좌 관련 자료를 좀 잘 제출해서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뭔지,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많이 주면 줄수록 나중에 수사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관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갭 투자, 이게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소재지가 인초월, 미추홀구라고 해도 주소가 다른 데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관할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피의자의 주소지, 그다음에 범죄 발생지, 그다음에 현재지. 뭐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지는 뭐냐면 지금 피의자가 혹시 뭐 구속되어 있거나 이런 거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 그 말 그대로 현재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상 그렇게 잘 고소하는 입장에서 만나기는 좀 어렵고요. 주소지 아니면 범죄지예요. 주소지는 말 그대로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그 주소지 있죠. 거기를 이제 관할하는 경찰서로 내면 되는데, 부동산 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주변의 시세를 또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그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관할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 좀 용이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추홀구의 아파트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도 역시 이 근처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인천에다가 고소를 하겠어요. 이 부동산의 시세나 주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또 진술 확보가 용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피의자 주소지로 관할을 하지 말고 부동산 소재지, 이게 이제 범죄지 그거죠. 부동산 소재지 내지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다가 접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입증 자료랑 관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사연에 뭐 최우선 변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최우선 변제는 서울, 그다음에 뭐 수도권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뭐 그 차등해가지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 전세 사기의 또 애로라면 애로인 게, 은행권에서 자기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이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받는 그 임차인이 계약이 체결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회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500만 원은 그 최우선 변제권 범위에 제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게 막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전세보증금이라면 사회행위 취소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고소장을 통해서 상대방이 사기죄로 기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기를 쳐서 내가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행위로 취소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우선 변제권은 이 자기가 최우선 변제 범위에 들어오는지 사회행위가 문제되는지 이런 걸 또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그 고소장 막 딱 부러지게 이제 기소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노하우가 있는 그런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 요청사항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작성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면 하는 좋겠다는 그런 영역이고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